옛날 어느 강가 마을에 금술 좋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마음씨 고운 남편과 아리따운 아내가 인꼬 부부처럼 사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지요. 특히 현숙이라 불리는 아내는 그 이름처럼 단정하고 조신했으며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보기 드문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이제 당신도 고생 끝이요. 당신 마음은 고맙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민초 씨라는 분과 함께 일을 도모하신다는 게 어쩐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 일대에 그만한 양의 곡식과 물자를 대줄 사람이 민초 씨밖에 없지 않소.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각별히 조심하리다. 남편과 동업을 하기로 한 이는 강 건너 마을에 사는 민초 씨라는 자였는데 탐욕스럽고 음흉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없을 때면 수시로 현숙을 힐끔거리며 음흉한 눈으로 훑어볼 땐 소름이 끼칠 정도였으니 현숙은 될 수 있으면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괜한 오해로 일이 틀어질까 두려워 남편에겐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지만 그 일이 훗날 집안의 불행으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민초 씨가 물건을 대고 현숙의 남편은 짐꾼들을 거느려 도성 창고까지 실어 나르기로 했고 수익은 반씩 나누기로 약조했지요. 한동안 일은 순조롭게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허나 민초 씨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욕심도 컸지만 무엇보다 현숙을 제 여인으로 만들고픈 욕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다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어느 날 의논할 게 있다며 남편을 외딴 곳으로 불러내더니 기다렸다는 듯 뒤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치고는 강물에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현숙이 남편의 관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을 때 민초 씨가 나타나 거짓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오니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슬퍼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와 약주를 하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집으로 곧장 들어갔어야지. 왜 하필 강가에 갔단 말이오. 아이고, 불쌍한 내 동생. 아이고. 잔인한 짓을 저질러 놓고는 겉으로는 애통한 척하며 사람들의 눈을 완벽히 속였습니다. 그러고는 슬픔에 빠진 현숙을 위로한답시고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여인 혼자 있는 집을 이리 드나드십니까? 고인은 제게 친동생 같은 분이었소. 그런데 어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겠소? 성인은 알겠으나 이제 그만 오십시오. 매일같이 현숙의 집을 오가며 정성을 보였으나 현숙은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았고 민초 씨는 애가 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뒤척이다 겨우 잠든 현숙의 꿈에 피범벅이 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이마를 타고 피가 흐르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인, 민초 씨를 조심하시오. 나를 이리 만든 건 바로 민초 씨라오. 현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는데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니 남편의 죽음엔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민초 씨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증거도 없고 성급히 덤비는 건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자가 나를 믿게 되면 언젠가는 제 입으로 실토하겠지. 그리 마음먹은 현숙은 민초 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민초 씨는 어김없이 현숙의 집을 찾았는데 늘 찬바람만 불던 여인이 어찌 된 일인지 그날은 미소를 띠고 나와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셨습니까? 바람이 제법 차던데 추우실 테니 방으로 드시지요.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시는구려. 마침 밥을 지어두었으니 한술 뜨고 가시지요. 민초 씨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고 방 안에는 소박하게 차려진 밥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다 받다니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봅니다. 어쩐 일로 저를 방 안에까지 들어오게 해주시고 밥까지 주신답니까? 그동안 날있게 여러모로 신세를 졌으니 오늘은 제 쪽에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젠 마음을 다잡아야지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민초 씨의 구애에 현숙은 못 이기는 척 마음을 연 듯 행동했고
마침내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강 건너 민초씨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민초씨 집에 머슴이 현숙을 모시러 왔고 짐을 이고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떨떠름한 얼굴로 현숙을 훑어보며 머슴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결국 민 영감 안 사람으로 가는 게요. 그렇다네. 에이고, 욕심 많고 음흉한 인간하고 어찌 살려나 몰라. 쉿. 마님이 듣겠네. 들으면 어때? 살다 보면 알게 될 테지. 차라리 미리 아는 게 나을지도 모르네? 민초씨가 자기 고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가는 데마다 수군거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초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어여쁜 부인을 맞아 들뜬 기색이 역력했고 현숙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지나가던 어느 날 현숙이 찬모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일하는 사람이 찬모랑 저 머슴 둘뿐이요? 그렇구먼요. 여기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수다. 밥은 쥐똥만큼 주고 일은 허리가 부러져라 시키는데 누가 오겠소?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째서 여기서 계속 일하고 계시오? 아휴, 품삯을 밀려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게지요. 어영부영하다 보니 그냥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거 아니겠소? 아니, 얼마나 밀렸기에. 내가 예서 67회를 일했는데요. 그동안 품삯이라면 기껏해야 한 해 치나 받았을까요? 찔끔찔끔 주다가 다음 달에 준다. 또 다음 달에 준다 그러더니 이래저래 그냥 발목이 딱 잡혀서 못 나가는 거지요. 그럼 저 머슴 아저씨도 사정이 같은 거요? 그럼요. 저 양반은 나보다 더 해요. 20해 넘게 일했는데 밀린 게 하도 많아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저 죽어라 일만 하다가 늙은 거지요. 아이고, 내가 또 입방정이요. 마님 앞에서 주인날이 흉을 봐불었네. 가만 보니 민초씨는 언제나 아랫사람들을 적게 거느리고 그들에겐 최대한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잔꾀를 부려 일한 값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찬모가 병이 들어 며칠째 몸져 눕더니 기운이 없어 부엌일조차 손도 못 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본 민초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참에 잘 됐소. 병들어서 쓸모도 없으니 내보내려 하오. 몸져 놓은 사람인데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일도 못하는 사람을 붙들어 두어 무엇하겠소. 식량만 축낼 텐데. 그러면 품삯은 주고 내보내셔야지요. 7년치를 어찌 다 주겠소. 나중에 다시 오면 그때 조금씩 주고 일을 시켜야지. 안 오면 그만인 거고. 현숙은 말문이 막혔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일이 알뜰하신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숙은 찬모를 야박하게 내보냈고 민초씨보다 더 자린고비처럼 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머슴은 속으로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유효상종이라더니 부부가 일심동체라더니 어찌 저리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을꼬. 며칠 뒤 머슴은 쫓겨난 찬모가 걱정이 되어 그녀가 머무는 움막을 찾아갔는데 찬모의 얼굴이 한결 밝아진 걸 보고는 의아해졌습니다. 아니, 며칠 새 혈색이 아주 좋아졌구먼. 마님이 주신 약재가 효험이 좋더라고요. 마님이 약재를 주고 가셨다고. 주인날이랑 한통 속으로 날 내쫓을 땐 섭섭하더니만. 다음날 약재에 쌀까지 안겨주고 가셨죠. 그뿐인 줄 아셔요? 팔아서 쓰라고 은비녀까지 쥐어주고 가셨다니까요. 그게 참말인가? 그렇다니까요. 아무래도 마님은 속정 깊고 참 좋은 분 같아요. 필시 다른 곡절이 있어서 그리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미모에 눈이 삐지 않고서야 민 영감이랑 사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을 들은 머슴은 마님에 대해 품었던 나쁜 생각을 거두었고 그날 이후로는 조용히 현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머슴의 귀에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 물소리라. 소리를 따라 마당을 나서 보니
우물가에 마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보니 마님은 물을 길어 머리 위로 끼얹고 또 끼얹고 온몸이 흠뻑 젖도록 자신에게 찬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민초 씨와 억지로 잠자리를 한 날이면 현숙은 속이 뒤집히고 울화가 치밀어 이렇듯 한밤중에 우물가에 나와 찬물을 끼얹으며 스스로의 분을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민초 씨 앞에선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으니 그 모습을 본 머슴의 눈엔 그녀가 그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민초 씨가 바깥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그날따라 현숙이 더 곱게 단장하고는 민초 씨를 반기며 밥상을 차려와 손수 반찬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여쁜 현숙이 살갑게 군이 민초 씨는 기분이 절로 좋아졌습니다. 서방님은 참 남다르신 분 같습니다. 방금 남다르다 했소. 예, 여기저기 죽겠다고들 아우성인데 이렇게 끼니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서방님의 해안과 살뜰한 살림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리 말하며 잔에 술을 따르고 또 따르니 민초 씨는 거나하게 술이 취했고 우쭐해진 기분으로 자기가 어떻게 꾀를 부려 사람을 속이고 부자가 되었는지 자랑삼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끝내 현숙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그날의 이야기까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말이오. 이래 봬도 이 잔머리 하나로 갖고 싶은 건 죄다 손에 넣은 놈이오. 그 녀석이랑 동업한 것도 사실은 한 푼 안 주고 내가 몽땅 꿀꺽할 요량이었지. 그런데 임자를 보는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꼭 내 걸 도둑 맞은 것처럼 속이 뒤집히고 배알이 꼴리더란 말이오. 웬만해선 사람 안 건드리는데 그놈이 사라져야 임자를 내 곁에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바람 쐬자며 그놈을 끌고 언덕으로 데려가서는 뒤에서 몽둥이로 뒤통수를 그냥 팍! 그리고는 그냥 물에 던져 버렸지. 그 말을 끝으로 민초 씨는 골아떨어졌습니다. 현숙은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가더니 잘 갈아놓은 칼을 손에 쥐고 안방으로 향하는데 머슴이 현숙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 하는 거요? 어서 비키시오. 마님, 제발 참으십시오. 아저씨가 뭘 안다고 막는 거요.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키시오. 저놈을 살려둘 순 없어. 정녕 마님 손에까지 피를 묻히시렵니까? 굳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자에게 걸맞은 벌이 내려질 테지요. 머슴의 말을 들은 현숙은 힘이 쭉 빠져 칼을 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인 날있게 20년치 세경을 받게 되거든 그중 절반을 마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먼 곳으로 가셔서 새 삶을 시작하시지요. 아니, 어찌 그러시오. 아저씨가 고생한 대가를 어찌 저 같은 이에게 나누겠다는 거요? 참모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그 사람이 며칠 사이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혹시 찬모가 아저씨의 정인이십니까? 예, 가까이서 오래 지내다 보니 정이 들었지요. 이 세경만 받으면 둘이 살림을 합쳐 서로든 긁어주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거 참 잘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찌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며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머슴은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리, 이제 그만 밀린 세경을 정산해 주시지요. 사람이 왜 그리 박한가? 우리가 한두 해본 사이인가? 무려 20년일세. 저도 이제 힘에 부쳐서 더는 머슴살이를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새 머슴을 구할 때까지만 기다리란 말일세.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그 말씀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엔 날짜를 딱 정해주시지요. 갑자기 밀린 걸 달라니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나. 이번엔 곡식 수확도 잘 됐고 값도 잘 받으셨지 않습니까? 알았네. 닷새만 말미를 주게.
예, 나리. 그럼 이번엔 꼭 약조를 지켜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러나 약조를 지킬 민초 씨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초 씨는 집안이 떠나가라 고함을 치며 금송아지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머슴놈이 세경을 독촉하더니 주인의 물건까지 훔쳤다며 관아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머슴이 옥에 갇히자 민초 씨는 이 제20년치 세경을 한 푼도 안 줘도 된다며 콧노래까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숙은 머슴이 걱정되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민초 씨가 외출한 틈을 타 현숙은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병풍 뒤에 숨겨진 상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여니 그 안에는 돈 꾸러미가 가득했고 그 속에 커다란 금송아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곧장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민초 씨의 안사람 되옵니다. 민초 씨의 안사람이 여긴 어인 일인 바깥 양반이 보내서 왔습니다. 글쎄, 머슴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하셨다지 뭡니까? 뭐라 머슴이 훔쳐간 줄 알았던 금송아지를 장롱 안에서 찾았습니다. 무엇이라? 그렇다면 민초 씨가 직접 와서 소상히 아뢰지 아니하고 어찌 안사람을 보냈단 말인가? 정말로 금송아지를 도둑 맞은 줄 알고 병이 낫지 뭡니까? 대신 저더러 이 금송아지를 가져가 보여드리고 머슴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현숙이 금송아지를 내보이자 사또는 곧 머슴을 풀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머슴에게 현숙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금송아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20년치 세경이라 생각하시고 어서 도망가셔요. 어찌 저 하나 빼내자고 그리 무서운 일을 하셨습니까? 주인의 물건을 훔친 자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손 놓고 있다간 장형 80대는 기본이고 노역형까지 받을지 모르는데 그 억울한 사연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 나리가 곧 알게 될 텐데 그러면 마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머슴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마님은 참모의 움막에 가 계시지요.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곤 곧장 뱃사공을 찾아가 그간의 일을 전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한편 해가 기울 무렵 민초 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이방저방을 기웃거렸습니다. 부인, 어디 있어? 부엌에도 곳간에도 인기척이 없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민초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풍 뒤에 숨겨둔 상자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금송아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민초 씨는 부인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짐작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길목에서 찬모를 마주치자 다짜고짜 다그쳤습니다. 이보게. 내 부인 못 봤는가? 마님이요. 좀 전에 저기 나루터 쪽으로 가시던데요. 조금 전이라 했느냐? 예, 은 보따리를 들고 급히 가셨지요. 그 말을 듣자 민초 씨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불이 나게 나루터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루터에 도착한 민초 씨는 뱃사공이 묶어둔 여분의 작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 배를 풀어 물에 띄우고 정신없이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강가운데쯤 이르렀을 무렵 배 밑바닥에서 스르륵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이내 빠르게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퍼내려고 애썼으나 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민초 씨는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배가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난 뒤 물살은 잠잠히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현숙과 머슴, 찬모 그리고 뱃사공은 갈대밭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기뻐하지도 그렇다고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민초 씨의 재산은 자연히 현숙의 몫이 되었고 현숙은 그것을 노머슴과 찬모, 뱃사공과 나누어 가진 뒤 먼 곳으로 떠나 각자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이란 게 탐욕이 앞서면 남의 것마저 제 목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파는 꼴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누가 벌하자고 나서지 않아도 세상이 다 알고 때가 되면 꼭 깨우쳐주니 인과응보의 법칙이란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을 바란다면 먼저 옛날 어느 강가 마을에 금술 좋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마음씨 고운 남편과 아리따운 아내가 인꼬부부처럼 사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지요. 특히 현숙이라 불리는 아내는 그 이름처럼 단정하고 조신했으며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보기 드문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이제 당신도 고생 끝이요. 당신 마음은 고맙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민초 씨라는 분과 함께 일을 도모하신다는 게 어쩐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 일대에 그만한 양의 곡식과 물자를 대줄 사람이 민초 씨밖에 없지 않소.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각별히 조심하리다. 남편과 동업을 하기로 한 이는 강 건너 마을에 사는 민초 씨라는 자였는데 탐욕스럽고 음흉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없을 때면 수시로 현숙을 힐끔거리며 음흉한 눈으로 훑어볼 땐 소름이 끼칠 정도였으니 현숙은 될 수 있으면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괜한 오해로 일이 틀어질까 두려워 남편에겐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지만 그 일이 훗날 집안의 불행으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민초 씨가 물건을 대고 현숙의 남편은 짐꾼들을 거느려 도성 창고까지 실어 나르기로 했고 수익은 반씩 나누기로 약조했지요. 한동안 일은 순조롭게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허나 민초 씨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욕심도 컸지만 무엇보다 현숙을 제 여인으로 만들고픈 욕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다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어느 날 의논할 게 있다며 남편을 외딴 곳으로 불러내더니 기다렸다는 듯 뒤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치고는 강물에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현숙이 남편의 관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을 때 민초 씨가 나타나 거짓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오니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슬퍼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와 약주를 하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집으로 곧장 들어갔어야지. 왜 하필 강가에 갔단 말이오. 아이고, 불쌍한 내 동생. 아이고. 잔인한 짓을 저질러 놓고는 겉으로는 애통한 척하며 사람들의 눈을 완벽히 속였습니다. 그러고는 슬픔에 빠진 현숙을 위로한답시고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여인 혼자 있는 집을 이리 드나드십니까? 고인은 제게 친동생 같은 분이었소. 그런데 어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겠소? 성인은 알겠으나 이제 그만 오십시오. 매일같이 현숙의 집을 오가며 정성을 보였으나 현숙은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았고 민초 씨는 애가 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뒤척이다 겨우 잠든 현숙의 꿈에 피범벅이 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이마를 타고 피가 흐르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인, 민초 씨를 조심하시오. 나를 이리 만든 건 바로 민초 씨라오. 현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는데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니 남편의 죽음엔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민초 씨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증거도 없고 성급히 덤비는 건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자가 나를 믿게 되면 언젠가는 제 입으로 실토하겠지. 그리 마음먹은 현숙은 민초 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민초 씨는 어김없이 현숙의 집을 찾았는데 늘 찬바람만 불던 여인이 어찌 된 일인지 그날은 미소를 띠고 나와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셨습니까? 바람이 제법 차던데 추우실 테니 방으로 드시지요.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시는구려. 마침 밥을 지어두었으니 한술 뜨고 가시지요. 민초 씨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고 방 안에는 소박하게 차려진 밥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다 받다니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봅니다.
어쩐 일로 저를 방 안에까지 들어오게 해주시고 밥까지 주신답니까? 그동안 날있게 여러모로 신세를 졌으니 오늘은 제 쪽에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젠 마음을 다잡아야지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민초 씨의 구애에 현숙은 못 이기는 척 마음을 연 듯 행동했고 마침내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강 건너 민초 씨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민초 씨 집에 머슴이 현숙을 모시러 왔고 짐을 이고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떨떠름한 얼굴로 현숙을 훑어보며 머슴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결국 민 영감 안 사람으로 가는 게요. 그렇다네. 에이고, 욕심 많고 음흉한 인간하고 어찌 살려나 몰라. 쉿. 마님이 듣겠네. 들으면 어때? 살다 보면 알게 될 테지. 차라리 미리 아는 게 나을지도 모르네? 민초 씨가 자기 고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가는 데마다 수군거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초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어여쁜 부인을 맞아 들뜬 기색이 역력했고 현숙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지나가던 어느 날 현숙이 찬모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일하는 사람이 찬모랑 저 머슴 둘뿐이요? 그렇구먼요. 여기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수다. 밥은 쥐똥만큼 주고 일은 허리가 부러져라 시키는데 누가 오겠소?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째서 여기서 계속 일하고 계시오? 아휴, 품삯을 밀려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게지요. 어영부영하다 보니 그냥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거 아니겠소? 아니, 얼마나 밀렸기에. 내가 예서 67회를 일했는데요. 그동안 품삯이라면 기껏해야 한 해 치나 받았을까요? 찔끔찔끔 주다가 다음 달에 준다, 또 다음 달에 준다 그러더니 이래저래 그냥 발목이 딱 잡혀서 못 나가는 거지요. 그럼 저 머슴 아저씨도 사정이 같은 거요? 그럼요. 저 양반은 나보다 더 해요. 20해 넘게 일했는데 밀린 게 하도 많아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저 죽어라 일만 하다가 늙은 거지요. 아이고, 내가 또 입방정이요. 마님 앞에서 주인 날이 흉을 봐불었네. 가만 보니 민초 씨는 언제나 아랫사람들을 적게 거느리고 그들에겐 최대한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잔꾀를 부려 일한 값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찬모가 병이 들어 며칠째 몸져 눕더니 기운이 없어 부엌일조차 손도 못 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본 민초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참에 잘 됐소. 병들어서 쓸모도 없으니 내보내려 하오. 몸져 놓은 사람인데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일도 못하는 사람을 붙들어 두어 무엇하겠소. 식량만 축낼 텐데. 그러면 품삯은 주고 내보내셔야지요. 7년치를 어찌 다 주겠소. 나중에 다시 오면 그때 조금씩 주고 일을 시켜야지. 안 오면 그만인 거고. 현숙은 말문이 막혔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일이 알뜰하신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숙은 찬모를 야박하게 내보냈고 민초 씨보다 더 자린고비처럼 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머슴은 속으로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유상종이라더니 부부가 일심동체라더니 어찌 저리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을꼬. 며칠 뒤 머슴은 쫓겨난 찬모가 걱정이 되어 그녀가 머무는 움막을 찾아갔는데 찬모의 얼굴이 한결 밝아진 걸 보고는 의아해졌습니다. 아니, 며칠 새 혈색이 아주 좋아졌구먼. 마님이 주신 약재가 효험이 좋더라고요. 마님이 약재를 주고 가셨다고. 주인날이랑 한통속으로 날 내쫓을 땐 섭섭하더니만. 다음날 약재에 쌀까지 안겨주고 가셨죠. 그뿐인 줄 아셔요? 팔아서 쓰라고 은비녀까지 쥐어주고 가셨다니까요. 그게 참말인가? 그렇다니까요. 아무래도 마님은 속정 깊고 참 좋은 분 같아요. 필시 다른 곡절이 있어서 그리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미모에 눈이 띄지 않고서야 민 영감이랑 사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을 들은 머슴은 마님에 대해 품었던 나쁜 생각을 거두었고 그날 이후로는 조용히 현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머슴의 귀에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 물소리다. 소리를 따라 마당을 나서 보니 우물가에 마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보니 마님은 물을 길어 머리 위로 끼얹고 또 끼얹고 온몸이 흠뻑 젖도록 자신에게 찬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민초 씨와 억지로 잠자리를 한 날이면 현숙은 속이 뒤집히고 울화가 치밀어 이렇듯 한밤중에 우물가에 나와 찬물을 끼얹으며 스스로의 분을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민초 씨 앞에선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으니 그 모습을 본 머슴의 눈엔 그녀가 그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민초 씨가 바깥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그날따라 현숙이 더 곱게 단장하고는 민초 씨를 반기며 밥상을 차려와 손수 반찬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여쁜 현숙이 살갑게 군이 민초 씨는 기분이 절로 좋아졌습니다. 서방님은 참 남다르신 분 같습니다. 방금 남다르다 했소. 예, 여기저기 죽겠다고들 아우성인데 이렇게 끼니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서방님의 해안과 살뜰한 살림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리 말하며 잔에 술을 따르고 또 따르니 민초 씨는 거나하게 술이 취했고 우쭐해진 기분으로 자기가 어떻게 꾀를 부려 사람을 속이고 부자가 되었는지 자랑삼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끝내 현숙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그날의 이야기까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말이오. 이래 봬도 이 잔머리 하나로 갖고 싶은 건 죄다 손에 넣은 놈이오. 그 녀석이랑 동업한 것도 사실은 한 푼 안 주고 내가 몽땅 꿀꺽할 요량이었지. 그런데 임자를 보는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꼭 내 걸 도둑 맞은 것처럼 속이 뒤집히고 배알이 꼴리더란 말이오. 웬만해선 사람 안 건드리는데 그놈이 사라져야 임자를 내 곁에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바람 쐬자며 그놈을 끌고 언덕으로 데려가서는 뒤에서 몽둥이로 뒤통수를 그냥 팍! 그리고는 그냥 물에 던져 버렸지. 그 말을 끝으로 민초 씨는 골아떨어졌습니다. 현숙은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가더니 잘 갈아놓은 칼을 손에 쥐고 안방으로 향하는데 머슴이 현숙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 하는 거요? 어서 비키시오. 마님, 제발 참으십시오. 아저씨가 뭘 안다고 막는 거요.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키시오. 저놈을 살려둘 순 없어. 정녕 마님 손에까지 피를 묻히시렵니까? 굳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자에게 걸맞은 벌이 내려질 테지요. 머슴의 말을 들은 현숙은 힘이 쭉 빠져 칼을 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인 나리께 20년치 세경을 받게 되거든 그중 절반을 마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먼 곳으로 가셔서 새 삶을 시작하시지요. 아니, 어찌 그러시오. 아저씨가 고생한 대가를 어찌 저 같은 이에게 나누겠다는 거요? 참모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그 사람이 며칠 사이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혹시 참모가 아저씨의 정인이십니까? 예, 가까이서 오래 지내다 보니 정이 들었지요. 이 세경만 받으면 둘이 살림을 합쳐 서로든 긁어주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거 참 잘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찌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며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머슴은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리, 이제 그만 밀린 세경을 정산해 주시지요. 사람이 왜 그리 박한가? 우리가 한두 해본 사이인가? 무려 20년일세. 저도 이제 힘에 부쳐서 더는 머슴살이를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새 머슴을 구할 때까지만 기다리란 말일세.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그 말씀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엔 날짜를 딱 정해주시지요. 갑자기 밀린 걸 달라니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나. 이번엔 곡식 수확도 잘 됐고, 값도 잘 받으셨지 않습니까? 알았네. 닷새만 말미를 주게. 예, 나리. 그럼 이번엔 꼭 약조를 지켜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러나 약조를 지킬 민초 씨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초 씨는 집안이 떠나가라 고함을 치며 금송아지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머슴놈이 세경을 독촉하더니 주인의 물건까지 훔쳤다며 관아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머슴이 옥에 갇히자 민초 씨는 이 제20년치 세경을 한 푼도 안 줘도 된다며 콧노래까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숙은 머슴이 걱정되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민초 씨가 외출한 틈을 타 현숙은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병풍 뒤에 숨겨진 상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여니 그 안에는 돈 꾸러미가 가득했고 그 속에 커다란 금송아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곧장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민초 씨의 안사람 되옵니다. 민초 씨의 안사람이 여긴 어인 일인. 바깥 양반이 보내서 왔습니다. 글쎄, 머슴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하셨다지 뭡니까? 뭐라? 머슴이 훔쳐간 줄 알았던 금송아지를 장롱 안에서 찾았습니다. 무엇이라? 그렇다면 민초 씨가 직접 와서 소상히 아뢰지 아니하고 어찌 안사람을 보냈단 말인가? 정말로 금송아지를 도둑맞은 줄 알고 병이 낫지 뭡니까? 대신 저더러 이 금송아지를 가져가 보여드리고 머슴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현숙이 금송아지를 내보이자 사또는 곧 머슴을 풀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머슴에게 현숙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금송아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20년치 세경이라 생각하시고 어서 도망가셔요. 어찌 저 하나 빼내자고 그리 무서운 일을 하셨습니까? 주인의 물건을 훔친 자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손 놓고 있다간 장형 80대는 기본이고 노역형까지 받을지 모르는데 그 억울한 사연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 나리가 곧 알게 될 텐데 그러면 마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머슴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마님은 참모의 움막에 가 계시지요.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곤 곧장 뱃사공을 찾아가 그간의 일을 전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한편 해가 기울 무렵 민초 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이방저방을 기웃거렸습니다. 부인, 어디 있어? 부엌에도 곳간에도 인기척이 없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민초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풍 뒤에 숨겨둔 상자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금송아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민초 씨는 부인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짐작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길목에서 찬모를 마주치자 다짜고짜 다그쳤습니다. 이보게. 내 부인 못 받는가? 마님이요. 좀 전에 저기 나루터 쪽으로 가시던데요. 조금 전이라 했느냐? 이에, 은 보따리를 들고 급히 가셨지요. 그 말을 듣자 민초 씨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불이 나게 나루터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루터에 도착한 민초 씨는 뱃사공이 묶어둔 여분의 작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 배를 풀어 물에 띄우고 정신없이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강가운데쯤 이르렀을 무렵 배 밑바닥에서 스르륵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이내 빠르게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퍼내려고 애썼으나 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민초 씨는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배가 강물 속으로 가라앉고 난 뒤 물살은 잠잠히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현숙과 머슴, 찬모 그리고 뱃사공은 갈대밭 너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기뻐하지도 그렇다고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민초씨의 재산은 자연히 현숙의 몫이 되었고 현숙은 그것을 노머슴과 찬모, 뱃사공과 나누어 가진 뒤 먼 곳으로 떠나 각자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참, 사람이란 게 탐욕이 앞서면 남의 것마저 제 몫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제 무덤을 제 손으로 파는 꼴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누가 벌하자고 나서지 않아도 세상이 다 알고 때가 되면 꼭 깨우쳐주니 인과응보의 법칙이란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을 바란다면 먼저 옛날 어느 강가 마을에 금술 좋은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마음씨 고운 남편과 아리따운 아내가 인꼬부부처럼 사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지요. 특히 현숙이라 불리는 아내는 그 이름처럼 단정하고 조신했으며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보기 드문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여보,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이제 당신도 고생 끝이요. 당신 마음은 고맙지만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민초씨라는 분과 함께 일을 도모하신다는 게 어쩐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이 일대에 그만한 양의 곡식과 물자를 대줄 사람이 민초씨밖에 없지 않소. 당신이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각별히 조심하리다. 남편과 동업을 하기로 한 이는 강 건너 마을에 사는 민초씨라는 자였는데 탐욕스럽고 음흉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없을 때면 수시로 현숙을 힐끔거리며 음흉한 눈으로 훑어볼 땐 소름이 끼칠 정도였으니 현숙은 될 수 있으면 그와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괜한 오해로 일이 틀어질까 두려워 남편에겐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지만 그 일이 훗날 집안의 불행으로 번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민초씨가 물건을 대고 현숙의 남편은 짐꾼들을 거느려 도성 창고까지 실어 나르기로 했고 수익은 반씩 나누기로 약조했지요. 한동안 일은 순조롭게 굴러가는 듯 했습니다. 허나 민초씨는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을 혼자 독차지하려는 욕심도 컸지만 무엇보다 현숙을 제 여인으로 만들고픈 욕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러다 끝내 일을 저지르고 말았는데 어느 날 의논할 게 있다며 남편을 외딴 곳으로 불러내더니 기다렸다는 듯 뒤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치고는 강물에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현숙이 남편의 관을 붙잡고 오열하고 있을 때 민초씨가 나타나 거짓 눈물을 흘리며 목 놓아 오니 사람들은 그가 진심으로 슬퍼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나와 약주를 하고 기분이 좋아졌으면 집으로 곧장 들어갔어야지. 왜 하필 강가에 갔단 말이오. 아이고, 불쌍한 내 동생. 아이고. 잔인한 짓을 저질러 놓고는 겉으로는 애통한 척하며 사람들의 눈을 완벽히 속였습니다. 그러고는 슬픔에 빠진 현숙을 위로한답시고 곁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여인 혼자 있는 집을 이리 드나드십니까? 고인은 제게 친동생 같은 분이었소. 그런데 어찌 제가 모른 척할 수 있겠소? 성의는 알겠으나 이제 그만 오십시오. 매일같이 현숙의 집을 오가며 정성을 보였으나 현숙은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았고 민초씨는 애가 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뒤척이다 겨우 잠든 현숙의 꿈에 피범벅이 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이마를 타고 피가 흐르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서럽게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인, 민초씨를 조심하시오. 나를 이리 만든 건 바로 민초씨라오. 현숙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는데 꿈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하루 종일 그 생각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니 남편의 죽음엔 석연찮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민초씨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증거도 없고 성급히 덤비는 건 옳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자가 나를 믿게 되면 언젠가는 제 입으로 실토하겠지. 그리 마음먹은 현숙은 민초씨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민초씨는 어김없이 현숙의 집을 찾았는데 늘 찬바람만 불던 여인이 어찌 된 일인지 그날은 미소를 띠고 나와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셨습니까? 바람이 제법 차던데
추우실 테니 방으로 드시지요.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시는구려. 마침 밥을 지어두었으니 한술 뜨고 가시지요. 민초 씨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고 방 안에는 소박하게 차려진 밥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대접을 다 받다니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가 봅니다. 어쩐 일로 저를 방 안에까지 들어오게 해주시고 밥까지 주신답니까? 그동안 날있게 여러모로 신세를 졌으니 오늘은 제 쪽에서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젠 마음을 다잡아야지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민초 씨의 구애에 현숙은 못 이기는 척 마음을 연 듯 행동했고 마침내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강 건너 민초 씨 집으로 들어가 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민초 씨 집에 머슴이 현숙을 모시러 왔고 짐을 이고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때 뱃사공이 떨떠름한 얼굴로 현숙을 훑어보며 머슴에게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결국 민 영감 안 사람으로 가는 게요. 그렇다네. 에이고, 욕심 많고 음흉한 인간하고 어찌 살려나 몰라. 쉿. 마님이 듣겠네. 들으면 어때? 살다 보면 알게 될 테지. 차라리 미리 아는 게 나을지도 모르네? 민초 씨가 자기 고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심을 잃었으면 가는 데마다 수군거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초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어여쁜 부인을 맞아 들뜬 기색이 역력했고 현숙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지나가던 어느 날 현숙이 찬모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일하는 사람이 찬모랑 저 머슴 둘뿐이요? 그렇구먼요. 여기 와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수다. 밥은 쥐똥만큼 주고 일은 허리가 부러져라 시키는데 누가 오겠소? 그런데 아주머니는 어째서 여기서 계속 일하고 계시오? 아휴, 품삯을 밀려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게지요. 어영부영하다 보니 그냥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거 아니겠소? 아니, 얼마나 밀렸기에. 내가 예서 67회를 일했는데요. 그동안 품삯이라면 기껏해야 한 해 치나 받았을까요? 찔끔찔끔 주다가 다음 달에 준다. 또 다음 달에 준다 그러더니 이래저래 그냥 발목이 딱 잡혀서 못 나가는 거지요. 그럼 저 머슴 아저씨도 사정이 같은 거요? 그럼요. 저 양반은 나보다 더 해요. 20해 넘게 일했는데 밀린 게 하도 많아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저 죽어라 일만 하다가 늙은 거지요. 아이고, 내가 또 입방정이요. 마님 앞에서 주인 날이 흉을 봐불었네. 가만 보니 민초 씨는 언제나 아랫사람들을 적게 거느리고 그들에겐 최대한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잔꾀를 부려 일한 값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 찬모가 병이 들어 며칠째 몸져 눕더니 기운이 없어 부엌일조차 손도 못 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본 민초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참에 잘 됐소. 병들어서 쓸모도 없으니 내보내려 하오. 몸져 놓은 사람인데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일도 못하는 사람을 붙들어 두어 무엇하겠소. 식량만 축낼 텐데. 그러면 품삯은 주고 내보내셔야지요. 7년치를 어찌 다 주겠소. 나중에 다시 오면 그때 조금씩 주고 일을 시켜야지. 안 오면 그만인 거고. 현숙은 말문이 막혔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일이 알뜰하신데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숙은 찬모를 야박하게 내보냈고 민초 씨보다 더 자린고비처럼 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머슴은 속으로 혀를 차며 중얼거렸습니다. 유효상종이라더니 부부가 일심동체라더니 어찌 저리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을꼬. 며칠 뒤 머슴은 쫓겨난 찬모가 걱정이 되어 그녀가 머무는 움막을 찾아갔는데 찬모의 얼굴이 한결 밝아진 걸 보고는 의아해졌습니다. 아니, 며칠 새 혈색이 아주 좋아졌구먼. 마님이 주신 약재가 효험이 좋더라고요. 마님이 약재를 주고 가셨다고. 주인 날이랑 한통 속으로 날 내쫓을 땐 섭섭하더니만.
다음날 약재에 쌀까지 안겨주고 가셨죠. 그뿐인 줄 아셔요? 팔아서 쓰라고 은비녀까지 쥐어주고 가셨다니까요. 그게 참말인가? 그렇다니까요. 아무래도 마님은 속정 깊고 참 좋은 분 같아요. 필시 다른 곡절이 있어서 그리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미모에 눈이 띄지 않고서야 민 영감이랑 사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을 들은 머슴은 마님에 대해 품었던 나쁜 생각을 거두었고 그날 이후로는 조용히 현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머슴의 귀에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웬 물소리라. 소리를 따라 마당을 나서 보니 우물가에 마님이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지켜보니 마님은 물을 길어 머리 위로 끼얹고 또 끼얹고 온몸이 흠뻑 젖도록 자신에게 찬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민초 씨와 억지로 잠자리를 한 날이면 현숙은 속이 뒤집히고 울화가 치밀어 이렇듯 한밤중에 우물가에 나와 찬물을 끼얹으며 스스로의 분을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민초 씨 앞에선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린 적이 없었으니 그 모습을 본 머슴의 눈엔 그녀가 그저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민초 씨가 바깥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서방님, 오셨습니까? 그날따라 현숙이 더 곱게 단장하고는 민초 씨를 반기며 밥상을 차려와 손수 반찬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어여쁜 현숙이 살갑게 군이 민초 씨는 기분이 절로 좋아졌습니다. 서방님은 참 남다르신 분 같습니다. 방금 남다르다 했소. 예, 여기저기 죽겠다고들 아우성인데 이렇게 끼니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서방님의 해안과 살뜰한 살림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리 말하며 잔에 술을 따르고 또 따르니 민초 씨는 거나하게 술이 취했고 우쭐해진 기분으로 자기가 어떻게 꾀를 부려 사람을 속이고 부자가 되었는지 자랑삼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끝내 현숙이 그토록 듣고 싶어 하던 그날의 이야기까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말이오. 이래 봬도 이 잔머리 하나로 갖고 싶은 건 죄다 손에 넣은 놈이오. 그 녀석이랑 동업한 것도 사실은 한 푼 안 주고 내가 몽땅 꿀꺽할 요량이었지. 그런데 임자를 보는 순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꼭 내 걸 도둑 맞은 것처럼 속이 뒤집히고 배알이 꼴리더란 말이오. 웬만해선 사람 안 건드리는데 그놈이 사라져야 임자를 내 곁에 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강바람 쐬자며 그놈을 끌고 언덕으로 데려가서는 뒤에서 몽둥이로 뒤통수를 그냥 팍! 그리고는 그냥 물에 던져 버렸지. 그 말을 끝으로 민초 씨는 골아떨어졌습니다. 현숙은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가더니 잘 갈아놓은 칼을 손에 쥐고 안방으로 향하는데 머슴이 현숙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뭐 하는 거요? 어서 비키시오. 마님, 제발 참으십시오. 아저씨가 뭘 안다고 막는 거요. 밖에서 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키시오. 저놈을 살려둘 순 없어. 정녕 마님 손에까지 피를 묻히시렵니까? 굳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자에게 걸맞은 벌이 내려질 테지요. 머슴의 말을 들은 현숙은 힘이 쭉 빠져 칼을 놓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인 나리께 20년치 세경을 받게 되거든 그중 절반을 마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먼 곳으로 가셔서 새 삶을 시작하시지요. 아니, 어찌 그러시오. 아저씨가 고생한 대가를 어찌 저 같은 이에게 나누겠다는 거요? 참모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그 사람이 며칠 사이에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혹시 찬모가 아저씨의 정인이십니까? 예, 가까이서 오래 지내다 보니 정이 들었지요. 이 세경만 받으면 둘이 살림을 합쳐 서로든 긁어주며 살기로 했습니다. 그거 참 잘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찌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며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이 밝자 머슴은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나리, 이제 그만 밀린 세경을 정산해 주시지요. 사람이 왜 그리 박한가? 우리가 한두 해본 사이인가? 무려 20년일세. 저도 이제 힘에 부쳐서 더는 머슴살이를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게. 새 머슴을 구할 때까지만 기다리란 말일세. 지난번에도, 지지난번에도 그 말씀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엔 날짜를 딱 정해주시지요. 갑자기 밀린 걸 달라니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지나. 이번엔 곡식 수확도 잘 됐고 값도 잘 받으셨지 않습니까? 알았네. 닷새만 말미를 주게. 예, 나리. 그럼 이번엔 꼭 약조를 지켜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그러나 약조를 지킬 민초 씨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초 씨는 집안이 떠나가라 고함을 치며 금송아지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머슴놈이 세경을 독촉하더니 주인의 물건까지 훔쳤다며 관아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머슴이 옥에 갇히자 민초 씨는 이 제20년치 세경을 한 푼도 안 줘도 된다며 콧노래까지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숙은 머슴이 걱정되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민초 씨가 외출한 틈을 타 현숙은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병풍 뒤에 숨겨진 상자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여니 그 안에는 돈 꾸러미가 가득했고 그 속에 커다란 금송아지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그것을 보자기에 싸서 곧장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사또 나리, 저는 민초 씨의 안사람 되옵니다. 민초 씨의 안사람이 여긴 어인 일인. 바깥 양반이 보내서 왔습니다. 글쎄, 머슴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하셨다지 뭡니까? 뭐라? 머슴이 훔쳐간 줄 알았던 금송아지를 장롱 안에서 찾았습니다. 무엇이라? 그렇다면 민초 씨가 직접 와서 소상히 아뢰지 아니하고 어찌 안사람을 보냈단 말인가? 정말로 금송아지를 도둑맞은 줄 알고 병이 났지 뭡니까? 대신 저더러 이 금송아지를 가져가 보여드리고 머슴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현숙이 금송아지를 내보이자 사또는 곧 머슴을 풀어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머슴에게 현숙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금송아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20년치 세경이라 생각하시고 어서 도망가셔요. 어찌 저 하나 빼내자고 그리 무서운 일을 하셨습니까? 주인의 물건을 훔친 자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손 놓고 있다간 장형 80대는 기본이고 노역형까지 받을지 모르는데 그 억울한 사연을 보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 나리가 곧 알게 될 텐데 그러면 마님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머슴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마님은 참모의 움막에 가 계시지요.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곤 곧장 뱃사공을 찾아가 그간의 일을 전하고 함께 의논했습니다. 한편 해가 기울 무렵 민초 씨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일인지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이방 저방을 기웃거렸습니다. 부인, 어디 있어? 부엌에도 곳간에도 인기척이 없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민초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풍 뒤에 숨겨둔 상자를 들춰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금송아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민초 씨는 부인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달아났다고 짐작했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길목에서 찬모를 마주치자 다짜고짜 다그쳤습니다. 이보게. 내 부인 못 받는가? 마님이요. 좀 전에 저기 나루터 쪽으로 가시던데요. 조금 전이라 했느냐? 예, 은 보따리를 들고 급히 가셨지요. 그 말을 듣자 민초 씨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불이 나게 나루터로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나루터에 도착한 민초 씨는 뱃사공이 묶어둔 여분의 작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 배를 풀어 물에 띄우고 정신없이 노를 저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강가운데쯤 이르렀을 무렵
배 밑바닥에서 스르륵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이내 빠르게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물을 퍼내려고 애썼으나 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민초 씨는 끝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